오늘 월요일장 움직이고 있는 이슈 점검해보고 오늘장 오후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앤 전략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 모시고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것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5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금 과세라는 이례적인 조건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금자들의 반발과 뱅크런, 유로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구제금융 후폭풍은 거세기만 합니다. 키프로스발 악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키프로스가 파산하게 되면 유로존에 또 어떤 파장이 미치게 될지 양방향 모두의 걱정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키프로스라는 나라는 GDP가 180억 유로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 유로 정도 구제금융 자금이 지원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의 9.9%를 일괄적으로 징수해서 그걸 통해서 500억 유로 정도, 50억 유로 정도 조달을 해서 그거로 구제금융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예금에 이렇게 징수하게 되면 가장 큰 게 그 심리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사실 유로존 재정위기가 해결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2012년 7월에 그 ECB 총재가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유로존, 특히 스페인에서 은행 예금이 유출되는 게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 은행 예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스페인에서 다시 은행 예금이 유출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또 한 번 유로존 재정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키프로스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작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 은행 예금 유출 사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한 번의 해프닝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닌가. 분명히 은행 예금이 유출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지만 사실 키프로스라는 나라 자체가 은행 예금이 유출된다고 해서 또 한 번 큰 충격을 줄 건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스페인 은행 예금 관련 뉴스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게 맞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단기적인 해프닝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프로스라는 나라의 영향력 자체는 물론 크지 않겠지만 이 구제금융 이번에 지원하면서 내건 조건 자체가 워낙 좀 부담이 되는 조건이고 이게 나중에 만일이라도 다른 나라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함께 적용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인 구제금융 사실 할까 말까 계속 얘기만 나오고 네네.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페인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은행 예금에서 9.9%, 뭐 스페인은 키프로스보다는 사정이 조금 더 좋아서 네. 5%를 정도로 그친다라고 하더라도 내 생돈 5%를 그렇죠. 당장 받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혹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페인 예금주들도 돈을 빼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키프로스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한 번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구제금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좀 과도한 우려고 어떻게 보면 대마불사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네네. 키프로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스페인은 아닐 스페인이나 것이다. 이탈리아에 그런 식으로 방침을 세울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뱅크런 비슷한 자금 유출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네. 사실 유동성의 부담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뭐 스페인 국채 금리가 얼마나 슈팅할 수 있는지 네. 그거는 좀 주목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밀린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오늘 뭐 일본 증시가 많이 밀리는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키프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일본 증시는 2% 가깝게 떨어지고 한국 증시는 1%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확실히 키프러스 사태가 오늘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 큰 충격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게 추세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안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건 여전히 해프닝에 그칠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 가장 큰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키프로스발 유로존 악재에 대해서는 뭐 일시적인 해프닝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밀리는 것도 과한 반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외에 저희 신경 써야 할 이슈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주 초부터 해와발 변수에 우리 증시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미국 연준의 FOMC부터 유럽과 중국의 PMI 지수, 미국의 주택 지표까지 이벤트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 해외발 이슈에 대한 증시 민감도 확대 여부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져 있죠. 달러원 환율 특히 위쪽으로 아주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되는 연준의 FOMC가 과연 달러화의 강세 방향을 좀 바꾸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시장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FOMC 19일, 20일 이틀간 열리죠. 이번 회의에서 관전 포인트 어떤 것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FOMC에서 정책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FOMC에서 더 공격적으로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아직 고용지표 회복이나 주택경기 회복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빠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한 발표가 없을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와 강세 추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버냉키 의회 연설이나 여러 가지 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직 출구 전략을 실시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최근에 미국 고용이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건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뭐 특별한 이슈 없이도 충분히 그 미국 연준이 돈을 푸는 게 지속적이다라는 게 확인된다라고 보면 달러 강세가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이번 주에 FOMC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대외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제 중국 전인대 막을 내린 상황에서 이번 주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도 공개가 될 테고요. 미국에서도 주택 지표 연이어 나오게 될 텐데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최근에 중국 증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중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중국 증시가 또 빠진 종목들을 보면 거의 다 시가총액이 큰 은행주, 보험주를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 중국 인민은행장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정책을 워낙 강하게 쓰고 있다 보니까 유동성에 민감한 금융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추세가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PMI 지표가 좋게 발표된다고 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증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라고 해도 금융주고요. 금융주는 중국 인민은행장의
그 유동성, 방향성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 뭐 미국은 아직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은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중국 PMI도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도 않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의 변수들 사실상 시장의 방향 자체를 좌우할 만큼의 힘을 가진 것들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오늘의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세 번째 이슈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이번 주에도 조정을 이어간다면 어떤 전략이 현명할지 주간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일단 굵직한 대외 변수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얘기 앞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단 월요일장 약간의 밀림으로 시작하고 있는 국내 증시 이번 한 주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한 주는 큰 추세 흐름하고 좀 별개로 단기간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T++ 사태가 발생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민감한 자동차 부품줄 중심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시세가 생각보다 조금 뭐 이번 주 정도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자동차 완성차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주가 확실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투자나 수출 측면에 대한 얘기고요. 중국의 내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자동차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중국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자동차 부품회사는 완성차 기업보다 훨씬 좋은 점은 분명히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번 주 한 주 정도 엔화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갈 수는 있지만 엔화 약세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만약에 1994년에서 1996년 뭐 엔달러 환율이 90엔에서 140엔까지 슈팅하던 시절에 그런 시세가 이번에도 나타난다라고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는 건 좀 부적합하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년에는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IT 업종입니다. IT 업종이 상당히 진부하기도 하고 지난주 갤럭시 S4를 발표한 이후로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보면 이번에 얼마까지 하락하든 하락하시는 걸 좀 지켜보시다가 적정한 타이밍에 무릎 정도에서 손해보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면 네. 이번 년 한 해 정도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거다. 특히나 뭐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투자 확대 수혜주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매출 성장하는 모습,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분명히 보여줄 거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LG전자나 SK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번 년에 탑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LG전자요. 예,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많이 쫓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LG전자의 그 이번에 플래그십 모델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네네. 나는데 되게 크게 플래카드가 붙여 있고 대표적인 모델로 그걸 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LG전자의 상승세 그리고 LG전자가 분기마다 스마트폰을 1000만 대씩 팔겠다라는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IT 부품주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앞서 삼성전자 이제 뭐 하락이 한 연이틀 좀 가파르게 나온 상황에서 좀 더 빠진 상황에서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한 이후에 한번 들어가 보면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수 주도력이 큰 삼성전자니까 지수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수 자체는 저는 코스피 변동성이 그렇게 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코스피가 상승하지 못하고 글로벌 증시가 급락할 때 코스피가 덜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코스피는 1950 정도면 충분히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지금 국면이 코스피가 뭐 추세적으로 하락할 만한 국면은 아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 좀 모멘텀이 부족한 국면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장기적인 국면에서 이 시세를 조금 더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1994년, 96년 그러니까 몇몇 엔화 약세기에 나타났던 코스피의 변동성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이 그렇게 큰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괜찮은 것들 좀 밀리는 과정에서 담아 나가는 시기 정도로 지금을 이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엔화 약세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전제하에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앤 전략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